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을 오다 보니까 벌써 벚꽃이 좀 폈더라고요. 네, 벚꽃 보니까 장범준 씨가 그렇게 부러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많이 또 벚꽃 엔딩이라는 곡이 여기저기서 나오겠습니까? 벚꽃 엔딩하면 또 벚꽃 연금이 떠오르는데 내 인생에도 그런 연금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햇살에 이 반짝이는 벚꽃을 봤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역시 벚꽃을 봐도 이 연금과 연결을 지으시는군요.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매주 화요일은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한번 보실까요? 뭐가 재밌었는지 묻고 싶다. 네, 요즘에 이 재밌었다라는 이 문장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분인지 딱 감이 옵니다. 배우 류준열 씨를 두고 가수 겸 배우 혜리 씨 사이에서 환승연애 논란이 일었던 배우 한소희 씨의 말인데요. 왠지 좀 그 혜리 씨가 먼저 했던 그 재밌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좀 저격을 한 것 같아요. 일명 재밌네 대첩이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슈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네 대첩, 이 혜리 씨가 남긴 SNS 글 때문에 환승연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면서 한소희 씨, 혜리 씨가 사실 두 사람 각자를 향한 사과라기보다 대중을 향한 사과를 내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뭔가 잠잠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하지만 후폭풍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이죠. 29일 한소희 씨가 한 번 더 이 재밌네 대첩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소희 씨가 혜리 씨에게 헤어진 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점이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환승연애 의혹 한소희 씨가 재차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혜리 씨를 또다시 저격했다는 비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 글, 이 SNS에 올린 지 10분 만에 삭제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 퍼지는 데는 네. 긴 시간이기도 하죠. 네네. 지금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그날 당연히 굉장히 많은 수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저격글에 대중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에 더 이상 싸움이 아닌 두 사람 제발 조용히 연애해달라 이런 당부의 이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 두 분이 결국에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 한소희 씨랑 유준열 씨 공개 열애를 선언을 하고 나서 거의 한 2주 만인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한소희 씨가 결별을 인정하고 나서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남긴 또 사진이 그렇게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인가요? 네, 29일 재밌는 대첩이 한 번 더 불이 지펴졌다면 네. 바로 그 다음 날인 30일 한소희 씨가 본인의 블로그에 니콜 키드먼의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근데 그냥 니콜 키드먼이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바로 저 사진이죠. 아, 저 사진이군요. 네, 파파라치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네. 2011년에 톰 크루즈와 이혼이 결정된 날 니콜 키드먼이 환호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인데요. 이별 후에 홀가분한 마음을 표현할 때 저 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사실 저 사진이 올라온 이후에 두 사람 결별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제기됐었고요. 당일에 각각의 소속사,
결별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류준열 씨 소속사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결별한 게 맞다. 이렇게 짧게 원론적인 입장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한소희 씨 소속사 같은 경우는 다르게 긴 장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과 대중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소통의 방법이 옳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소속사 측에서 사과의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회사가 한소희 씨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고쳐나가겠다라는 또 의지의 목소리까지 담았습니다. 네, 그 올렸던 글들이 좀 소속사에서는 좀 약간 관리가 안 됐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사실 이게 한소희 씨가 좀 이 한소희 씨보다도 또 사람들이 또 대중분들이 많이 또 이제 좀 문제를 삼는 게 중간에 있는 당사자인 이 류준열 씨가 지금 묵묵부답으로 좀 일관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좀 답답했던 한소희 씨도 뭔가 좀 저격하는 듯한 그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소희 씨, 류준열 씨와의 결별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한소희 씨를 응원하는 팬의 경우 잘했다. 이런 누리꾼들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한소희 씨가 또 답글을 다른 거죠. 답글의 내용을 보면 저는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입 닫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잊힌다네요. 근데 어쩌죠? 저는 침묵으로 일관하기엔 제 팬들도 그만큼 소중한데요. 그러니까 내내 이 환승연애 논란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었던 류준열 씨를 저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추측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별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한소희 씨 측에서 이 결별 후에 댓글을 남겨서 류준열 씨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 또 재차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환승연애 논란과 관련해서 류준열 씨는 입을 닫는 침묵을 선택을 했고 네. 관련해서 한소희 씨는 끊임없이 해명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에게 향한 결말 글쎄요, 파국이라는 표현을 쓴 언론사의 기사도 있었는데요.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류준열 씨의 또 전 연인이었던 이 혜리 씨의 SNS에 누리꾼들이 또 많이 몰려와서 거기에서 또 댓글을 통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혜리 씨의 SNS가 사실 악플로 도배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결별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승연애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 맞지 않냐. 그러니까 한소희 씨의 팬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또 이 재밌네로 촉발이 됐기 때문에 경솔하고 무례했다라고 혜리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별에 대해서 혜리 씨에게 원망하는 댓글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혜리 씨를 응원하는 팬들 같은 경우는 무대응으로 대응하라 이런 또 주문을 하기도 네. 했습니다. 걱정돼서 와봤다, 고생했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있는데 상당히 2주 동안이었지만 2주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잡음이 많았던 연애이지 않았습니까?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후폭풍 상당히 거센 편이고요. 시작도 시끄러웠지만 끝맺음 역시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누군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주 동안의 이 짧은 시간 연애 잔혹사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이 표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들어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끌시끌했던 공개 열애가 결국 2주 만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처가 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또 마음 잘 추스르고 각자의 영역에서 또 활약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어떤 말일까요? 내 남편 이제 편히 즐겨요. 이 편히 즐긴다는 말이 좀 다양한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굴까요? 네, 바로 전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용돈 씨와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 씨의 말이었습니다. 이혼을 예전에 한번 또 번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굉장히 심석숙고 끝에 또다시 이제 이혼을 하기로 결국에 이렇게 결론을 네. 내린 것 같아요. 재결합 3년 만에 결국 이 커플 또다시 파경을 맞게 된 건데요. 지난 21일이었죠. 황정음 씨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자상한 내 남편 아름답다.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이영돈이에요.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
이런 글에 남편의 지인으로 보이는 한 누리꾼이 지금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그럴 만하죠. 지금 걸린 게 많아서 횡설수설할 거예요. 이런 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의미심장한 글이 쏟아지면서 사실 일부 팬들이 이거 지금 계정 해킹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의혹을 제기했는데 황정음 씨의 소속사에서 황정음 씨 본인 계정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황정음 씨가 남편 얼굴을 공개했던 적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남편의 외도를 암시하는 듯한 글들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이혼설 또 뭐 해킹설 여러 각종 설들이 난무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혼 소송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죠. 뭐 요즘에 SNL 보시는 분들 참 많은데 네. SNL에 호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고스란히 대사화시켜서 꽁트에서 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그 좀 아픔을 그렇게 좀 유머 소재로 삼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을 드러내기까지 좀 고민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딩 무대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앞부분에서는 좀 많이 웃긴 역할로 했지만 네. 마지막 엔딩 무대에서는 결국에 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꽁트화시킨다는 게 여간해서는 쉽지 않았을 일일 텐데 그런 모습부터 사실 전 남자친구죠. 결혼 전에 사귀었던 이 SG 워너비의 김용준 씨 네네. 언급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 이 연예인들도 헐리우드 배우들 못지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런 쿨한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MC가 이 신동엽 씨잖아요. 네. 신동엽 씨가 사실 황정음 씨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황정음 씨가 이날 눈물을 터뜨리면서 본인도 사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네네. 굉장히 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 그리고 신동엽 씨를 비롯한 SNS 출연진들이 좋은 에너지와 응원을 해주셔서 큰 용기를 얻고 간다.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을 좀 드러내는 모습에 시청자분들이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또 뭐 활발한 활동을 좀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드라마 7인의 부활 지난 29일부터 방송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SNL 말씀드렸지만 출연을 했고 또 뭐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 중에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또 채널이 신동엽 씨가 전에 네.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이 음주방송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출연을 했는데 이혼까지 도달하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또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본인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네. 본인이 이제 아기랑 택시를 같이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황정음 씨 이 파이팅! 이렇게 응원해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고깃집에 갔는데 고깃집 사장님이 이런 응원의 목소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또 팬들로부터 쏟아지는 응원 때문에 요즘 힘이 난다. 응원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혼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많은 분들로부터 응원과 또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좋은 작품에서 또 멋진 연기로 활약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네요. 자, 다 이어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9 그리고 9입니다. 이 9라는 숫자에 좀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한 것 같은데요. 바로 가수 이승환 씨의 말입니다. 이전에도 좀 그 친민주당 성향을 좀 드러내 왔던 가수인데 이번에는 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구호를 이렇게 좀 띄웠네요. 네, 지금 이 게시물을 조국 대표가 또 본인의 이 또 SNS에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게시물 9 그리고 9라는 글과 함께 숫자 9가 강조된 사진 석 장을 올렸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숫자 9로 된 붉은 조형물 앞에서 이승환 씨가 이 양팔 벌린 채 서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 숫자 9를 배경으로 그가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9가 적힌 바이크, 헬멧이 눈에 띄는데요. 이 사진을 두고 이승환 씨가 이 조국 대표를 지지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숫자 9 하면 이제 지금 선거철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숫자 9 조국 혁신당의 비례정당 기호죠. 이 조국 대표도 최근 숫자 9와 관련된 게시물 본인의 또 SNS에 자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환 씨 하면은 사실 이런 정치적 성향을 좀 가감 없이
좀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걸로 또 그 전에도 유명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했었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죠. 여기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쌍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었죠. 네. 근데 이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또 구호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정과 상식. 이 빗대서 본인의 SNS에 공정과 상식에 해시태그를 달면서 관련 사안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대표가 이 글을 또 다시 또 자신의 SNS에다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런 표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글쎄요, 유명한 사람이 본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사진들이잖아요. 네네. 그걸 올린 건 사실 유명인의 영향력, 특히나 연예인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걸 대변해주는 공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실 이승환 씨가 이전에도 이 조국 대표가 쓴 책이죠. DK 눈물. 네. 이 사진을 찍어서 또 본인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이런 글을 올린 적도 있어요. 이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 이런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이때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짤막한 글 게재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앞 시간에도 폴리테이너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과거에도 폴리테이너들은 종종 있어 왔는데 이들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이 고왔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라든지 배우 이순재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했었죠. 하지만 의정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재선까지 갔던 연예인들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눈여겨볼 만한 발언이 있는데 폴리테이너 하면 떠오르는 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김재동 씨잖아요. 네네. 김재동 씨가 정치적 발언을 그동안 계속하면서 본인을 향해서 노려보는 분도 욕하는 분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회적인 발언 대신에 웃기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 본인의 과거 활동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폴리테이너에게 필요한 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사실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의 사랑을 먹는 직업이라기보다 국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요즘 뭐 정치 혐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해진 상황이에요. 물론 특정 후보 출마를 지지하는 것도 좋고 또 본인이 출마하는 것 역시 자유겠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대중들에게 받던 사랑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굉장히 선명한 그 지지를 보이고 있는 이승환 씨의 행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험한 것으로 해외까지 점령, 파묘 신드롬입니다. 네, 올해 첫 1000만 관객 영화가 됐습니다. 파묘가 해외에서도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파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뉴스픽스에서 파묘의 흥행을 그 이전에 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무난히 1000만 명을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진 보도 1100만을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주 빠르게 지금 흥행 속도,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국 영화 역대 개봉작 중에 23번째로 1000만 영화가 됐고요. 오컬트라는 장르, 사실 마니아층이 즐겨보는 장르로 우리가 그렇죠.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장르로도 유일하게 1000만 영화가 됐습니다. 사실 파묘
파묘 이전에 1000만 영화를 달성한 이전의 22작품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뭐 대표적으로 명량을 꼽을 수 있죠. 명량 네. 같은 역사물이 9편이고요. 또 이 범죄 액션물이 5편을 차지합니다. 오컬트 영화로는 이 나홍진 감독이 연출했던 곡성, 머시중원디 다 네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영화가 687만 명을 동원을 했고 그 다음 스코어가 바로 파묘를 연출한 이 장재현 감독이죠. 장재현 감독의 검은 사제들이 500만을 넘어서서 오컬트 영화 스코어로는 2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순위가 밀려나게 된 거죠. 사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2월하면 굉장한 영화계에서는 비수기로 꼽는 비수기라고 시기예요. 하더라고요. 2월이. 네. 그래서 사실 2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 1000만을 넘었던 영화를 되짚어 보면 20년 전에 태극기 휘날리며 이 한 편이 유일했습니다. 근데 이 비수기에 비수기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오컬트 영화로 1000만을 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유의미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장재현 감독하면 이 오컬트 장르의 장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또 이 검은 사제들 사바를 통해서 오컬트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을 했다면 이번에 파묘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한국형 오컬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 손석구 씨, 무려 손석구 씨가 주연을 맡은 댓글부대가 개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댓글부대가 흥행 화력이 뛰어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한 첫날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지금까지 파묘의 흥행 기세에 계속 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새로운 신작 댓글부대 박스오피스는 지금 파묘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흥행 기세, 이 흥행 독주를 멈추게 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이게 지금 1000만 고지를 넘은 게 무려 32일 만에 지금 달성을 했고 이 파묘가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아시아와 북미, 호주 등지에서 무려 133개국에서 지금 개봉했습니다. 네. 일단 해외 돌풍 상황 좀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에서 200만 관객 돌파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220만 관객을 돌파했고 또 호주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호주에서 지금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는데 그동안에 호주 박스오피스에 진입했던 한국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묘바람이라든지 동티 또 무당굿 우리에게는 굉장히 토속적인 소재 그리고 한 번쯤 관심을 기울였을 법한 그런 소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외 관객들에게 한국적인 것과 동시에 해외 관객들은 뭐 처음 접했을 관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객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좀 호응이 좋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파묘를 보면 사후세계라든지 영적 세계 또 이제 조상신, 사주팔자 이런 것들, 음양오행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이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질적인 소재는 아니에요. 또 아시아권 하면 불교 문화권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감대를 얻으면서 흥행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지금 흥행 스코어 가장 압도적인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인도네시아라고 볼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애니미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기반입니다. 전자는 영이나 뭐 혼을 신봉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후자는 초자연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것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믿음인데 이 영화를 보면 전반부에는 이 오컬트 장르 특유의 색깔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후반부 같은 경우는 크리처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크리처물이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또는 살해하는 괴물이 직접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험한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런 매력들이 인도네시아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고 인도네시아의 오컬트 장르가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를 믿는데 이슬람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화장보다 매장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묫자리와 관련된 영화가 눈에 끄는 관객들의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건데 베트남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 파묘가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해요. 현지인에게도 친숙한 종교 행위이기는 합니다만 샤머니즘 같은 건 없다고 해요. 아, 샤머니즘은 없답니다. 그런데 문화 저변에 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개념이 어느 정도 통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주인공 4명의 배우들에 대한 이미 이전에 이 작품이 개봉되기 이전에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개봉됐을 때 배우들만 보고 믿고 이 작품을 선택한 관객들이 많았다는 평입니다. 네, 그 아시아권은 또 그런 문화를 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미국의 최대 비평 사이트에서 연일 호평이 또 게시가 되고 있다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금 현지 네티즌들이 올린 이 글들을 보면 내가 본 공포 영화 중에 파묘 가장 완벽하고 균형 잡힌 영화 중에 하나다. 단순 공포가 아니라 독특한 냉기와 스토리텔링의 결합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매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외신 분석들도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딱 이렇게 아까 인도네시아 하면 어떤 종교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의 국가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속, 불교, 또 기독교 이런 다양한 전통,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영화를 매력적으로 이끌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스코어점 말씀을 드리면 지난 15일에 개봉을 했고요. 29일 기준으로 67개 스크린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흥행 가능성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게 29일 기준으로 약 7억 8천만 원, 58만 달러 흥행 수입을 거뒀는데 개봉 첫 주에는 9만 8천 달러,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네. 그러니까 이 개봉 첫 주 대비해서 거의 400% 가까운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코어 엄청나네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파묘의 흥행 비결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작품 안팎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그 배우들의 노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최민식 씨, 유해진 씨, 이도현 씨 연기 정말 탄탄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김고은 씨의 그 굿장면이 그렇죠. 계속 패러디가 많이 되기도 했고, 네. 저도 상당히 그 장면이 엄청 압권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무당들이 굿하는 모습이 정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MZ세대 무당은 평상시의 모습도 굉장히 힙하지만 이 굿하는 때의 모습도 기존에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여타 드라마, 영화에서 봤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굿하는 모습 하면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서 황정민 씨가 구술하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에서도 또 진일보했다라고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얼굴에 칠갑을 하고 또 구판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간 보지 못했던 MZ세대 무당의 모습을 연기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작품 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작품 전반에서 가장 눈에 그러니까 눈에 끄는, 그러니까 네.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면이 바로 김고은 씨가 이 무당굿 네네, 벌이는 이렇게. 그런 장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도훈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배우가 이도현 씨, 윤봉길로 나왔던 이도현 씨잖아요. 네. 이 MZ세대 무당들 듀오 케미, 또 다른 각종 민들 그리고 각종 스토리들을 재생산해내면서 영화가 갖고 있는, 영화가 보여주지 못하고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관객들 사이에서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이 배우분들 중에서 또다시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던 배우가 있었는데요. 배우 최민식 씨가 어쩜 이렇게 귀여운 모습이 그렇죠. 네.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머리띠도 굉장히 깜찍한 머리띠를 네. 하고, 또 이제 그 팬이 짜줬다고 하는 네. 목도리를 내가 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풀지 않겠다 이런 네. 모습을 보이셔서 저는 그 떠들인 팬이 아님에도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최민식 씨의 모습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사실 연기 공력 35년 차잖아요. 네. 35년 차 배우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사실 그 전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할꼬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할아버지 꾸미기의 네.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최민식 씨의 어떤 열정적인 무대 인사 또 팬 서비스 이렇게 팬들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소통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는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민식 씨 이 지금 파묘 출연진이 무대 인사를 했을 때 최민식 씨 보려는 관객들로 이 무대 인사 티켓이 상당히 뭐 예매 전쟁을 치렀다는 목소리도 네. 들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 보기 전에는 이제 관련 내용을 잘 안 살펴보고 가는데 보고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를 내가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되면서 그걸 보러 가야지 하면서 네. N차 관람이 그렇게 또 흥행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파묘를 처음 봤을 때 스토리에 집중하고 봤다면 N차 관람에 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놓친 디테일을 찾기 위해서 극장을 찾으실 거예요. 배우 최민식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김상덕이잖아요. 네. 임시정부 국무위원이고 반미특위 위원장을 지닌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이랑 이름이 같고요. 네. 또 김고은 씨 이화림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화림 동명의 여성 항일운동가 이화림 씨를 연상케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도현 씨가 연기한 봉길 윤봉길이에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상덕의 차량 번호판, 이 광복절과 같은 0815번이겠죠. 네. 또 화려임의 차량 번호판은 0301, 3.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영근의 차량 번호판, 유해진 씨가 맡았던 캐릭터잖아요. 이 차량 번호판은 광복연도인 1945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감독이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유튜브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서 다시 집중해서 조명해주고 있거든요. 뭐 입소문이 여기서 생겨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먼저 접한 분들은 도대체 어떤 스토리이기에 배역 이름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이렇게 디테일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서 가는 관객들도 있다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입소문의 힘이 강한 영화가 또 파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일이라든지 독립의 그런 숨겨진 코드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도 영화가 일단은 좀 재미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몰입감이 있었던 그러니까 오락 영화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냈다. 이게 또 흥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잖아요. 일단 만약에 이 파묘의 결말이 물론 보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말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네. 않겠습니다. 열린 결말은 아니에요. 근데 열린 결말이라면 사실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게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세대가 이 영화를 즐겨볼 수 있는 이유가 통쾌함을 줬기 때문이죠. 험한 것과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스포일러를 알게 됐으니까 안 볼 거야 하실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가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4인의 대결, 험한 것과 대결하는 이 주인공 4인의 대결을 어벤져스에 빗대서 이제 묘벤져스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컬트 영화 파묘가 공포 영화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통쾌한 해결책, 그러니까 통쾌한 결말이 나왔기 때문에 오락 영화로서 또 평가를 받는 지점이 바로 거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파묘를 패러디한 영상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누리꾼들이 엄청 뭐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지자체마다 충주시 유튜브를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선태 주무관 하면 이제는 주무관이 아닌 셀럽이 되지 네. 않았습니까? 이 65만 명 구독자가 동북아시아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동북아시아 와. 이 지자체 기록 가운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이제 이 패러디하려는 이 지자체들의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대전시 동구 같은 경우는 영화 파묘를 패러디해서 대청호 벚꽃축제 홍보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요. 네. 영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재현 감독의 모든 작품의 진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영주시가 장재현 감독의 고향이기 때문인데요. 뭐 파묘를 패러디해서 특산물 풍기인삼을 알리는 파산, 산불 예방 메시지를 담은 나무가 아파요. 또 영주 선비 세상을 홍보하는 검은 사제들, 또 영주 사과, 인삼, 한우를 알리는 이것 좀 잡 사바하. 뭐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패러디물들을 쏟아내서 지자체 홍보물이 대중들에게 보다 더 가깝고 친숙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영화 파묘가 뭐 오는 19일 개막하는 제14회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극찬을 받으면서 또 앞으로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주는 영화로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을 또
또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바로 굿바이 푸바오입니다. 네,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에버랜드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제 한국 생활을 마치고 내일 중국으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푸바오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슈퍼 아이돌급의 인기를 받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좀 부럽긴 한데 지하철 역사에 네. 그 슈퍼 톱스타만 받는다는 생일 광고까지 걸렸다고 하네요. 푸바오 생일이 7월 20일이잖아요. 네. 지난해 전대 에버랜드역, 삼성역 두 곳의 푸바오 생일 광고가 이 생일 광고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광고가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푸바오 갤러리 팬들이 마련을 한 겁니다. 사실 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이렇게 광고가 걸렸다는 사실에 에버랜드 측도 상당히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든다고 네. 합니다. 작년에 푸바오 생일도 상당히 이 성대하게 열렸는데 에버랜드에서는 이 판다를 비롯한 동물들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생일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80명을 모집하는 이벤트에 무려 8,000명이 지원을 해서 네, 100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푸바오의 인기가 엄청난데 뭐 물만 마셔도 300만 뷰, 뭐 잠만 자는데 500만 뷰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저희로서는 사실 이 시청률이 잘 나오는 그런 면에서 정말 좀 부럽긴 한데 어떤 인기 요인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보시나요? 일단 콘텐츠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푸바오가 2020년에 태어났잖아요. 2016년에 아빠인 러바오 그리고 엄마인 아이바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태어났는데 그 시기가 하필 코로나19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푸바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에 해당되는 게 판다 아니겠습니까? 이 판다가 자연 번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과 만날 수가 없었던 시기였던 겁니다. 여기에 에버랜드가 비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유튜브 콘텐츠였던 건데 이 콘텐츠에 정말 푸바오의 탄생부터 성장의 서사, 모든 서사가 담겨져 있고요. 이 서사에 처음에는 사실 많은 대중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네. 특히 이제 2020년, 2021년에는 반중 정서가 고조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 영상 중에 정말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영상, 이 푸바오가 이 사육사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네. 그 영상과 또 팔짱을 끼고 있는 이런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바로 저 영상들이죠. 네. 역주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그야말로 푸바오 아리, 푸바오 신드롬이 펼쳐지게 된 거고요. 대박을 친 겁니다. 어제 제가 이 사실 에버랜드 유튜브 매일 들어가거든요. 푸바오 때문에. 유독 매일매일 10,000명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요 며칠 사이에. 네. 어제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 132만 명입니다. 그래요. 이 푸바오의 팬덤이 정말 강력한 것 같은데 해외 팬들도 요즘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중에 중국 팬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푸바오 같은 경우 푸바오를 한번 보는데 들이는 시간은 5분이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한정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푸바오 아리가 계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외신들도 집중 조명을 했고 네. 중국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팬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중국 SNS 채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들, 영상들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내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푸바오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아무리 멸종 위기종이지만 중국에선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이죠. 이 판다들을 제치고 인기 순위 랭킹 3위고요. 또 중국 팬들이 부르는 푸바오 별명 우리나라에서 푸공주로 많이 불리죠. 네. 푸공주, 푸뚠뚠, 뭐 용인푸씨. 네. 있는데요. 재벌집 공주 판다가 중국에서 불리는 별명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푸바오의 귀여움에 많은 팬들이 정말 스며들고 있을 무렵인데 갑자기 이제 슬픈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제 2024년에 중국 반환이라는 소식이 뉴스가 나왔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왜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증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워싱턴 조약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모든 판다를 자국 소유로 하고 있고 해외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푸바오 역시 한국의 고향이에요. 하지만 국적은 중국인 거죠. 소유권은 중국 정부에 있어서 만 4세가 되는 성체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체가 됐을 때 짝짓기를 또 해서 번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 협약에 따른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푸바오의 그 성장기를 담은 영상들을 보면 이 사육사 분들과의 그 교감이라든지 굉장히 좀 애정 어린 그런 모습들이 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또 이제 그 코로나19 때 좀 사라진 관계성 때문에 또 이런 데에서 저희가 대리 만족을 좀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가족 해체, 가족 중심주의 국가, 가족 중심주의 사회였는데 지금 가족 해체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1인 가구가 아주 급작스럽게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관련된 부정한 뉴스들을 또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사이에서 사실 아이바오가 보여주는 이제 푸바오 그리고 지금 쌍둥이 바오들이 있죠. 이 세 딸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뜨거운 모성애가 일단 눈길을 사로잡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물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교감, 최대한의 유대 관계가 저는 송바오 또 이 강바오 이 두 분의 사육사와 푸바오가 이미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힐링 포인트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굉장히 동글동글한 그 모습을 보면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좀 많이 위로를 받았다 이런 글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연히 접했던 푸바오 영상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너무 고맙다 이런 글들도 있고요.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해소됐다, 그리고 정신과를 다녔었는데 푸바오 때문에 많이 힐링받았다 네.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사실 동물과의 상호 교감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걸 애니멀 테라피, 뭐 줄여서 애니멀 테라피를 줄여서 NEP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만져야만 꼭 애니멀 테라피가 되는 게 아니라 동물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혈압이 떨어진다는 여러 자료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푸바오의 영상을 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되고 힐링받았다라고 하는 분들, 뭐 NEP의 효과를 보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푸바오 영상을 아무리 봐도 유튜브 콘텐츠들 대다수가 자극적인 영상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명 말하는 장사가 되는 클릭수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푸바오 영상은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푸바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굉장히 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빠르게 무언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푸바오의 모습이 일종의 휴식처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무해한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그 다른 면에서 또 한번 살펴보자면 이 푸바오가 가져온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또 엄청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아까 입장객 수, 그러니까 입장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한 입장객 수가 550만 명이고요. 아까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제가 132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구독자 수보다 이 조회수 아니겠습니까? 네, 네. 누적 조회수가 5억 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푸바오 관련 서적 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또 푸바오 하면 굿즈 판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인형과 머리띠 등 약 400여 종의 푸바오 굿즈가 출시됐고 이 중에 270만 개가 팔렸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11월에 이 팝업 스토어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2만 명이 방문을 했고 푸바오 관련 굿즈가 11만 개가 팔려서 매출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푸바오 효과, 엄청난 효과에 힘입어서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 지난해 영업이익을 봤더니 전년도 570억이었는데 1290억, 126.3%가 증가했습니다. 네. 푸바오의 그 이름이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고 하는데 에버랜드 측에서는 정말 보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푸바오가 이제 내일이면 중국에 가서 인생 또 2막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푸바오가
제가 어제 이제 저도 들어가서 영상을 봤더니 그 비행기 박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적응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무사히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일 오전에 판다월드에서 수송 차량이 태워진 직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을 하는데 푸바오 수송에 쓰여지는 차량 무려 이 반도체 수송용 무진동 특수 차량입니다. 네. 이런 배려에 중국인들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버랜드는 판다월드에서 장미원까지 20분간 천천히 이동하면서 푸바오에게 배웅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인데 차 안에 있는 푸바오를 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사육사들이 이 팬들을 대표해서 장미원에서 푸바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푸바오, 중국 측이 제공한 전세기에 타서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강바오죠. 강철원 사육사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네, 함께 동행을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이 푸바오의 그 새로운 그 보금자리가 기존에 알려진 선수핑 기지가 아닌 다른 곳이 될 수 있다. 이런 중국 매체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최종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성체가 완벽히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준성체이기 때문에 아직 연애는 시기상조라는 것도 중국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판다, 이 푸바오 언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또 관심이 있잖아요. 네. 판다의 적응 상황. 푸바오의 적응 상황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적응을 빨리 하면 한두 달 안에 직접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7, 8개월까지 소요된다는 게 중국 측의 입장입니다. 네, 이제 푸바오가 이제 떠나가는데 좀 마음이 좀 짠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한국을 떠나는 푸바오에게 또 어떤 마지막 인사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아이바오 엄마에게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이니만큼 판생 이막이죠. 판생 이막도 사랑을 많이 주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는 판다 푸바오로 계속 함께 할 거라고 믿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중국에 가서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 영상으로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는 성인 페스티벌이 뭐길래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성인 페스티벌 논란 끝에 결국 전시장 측에서 이 업체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 건지 좀 궁금한데요. 한 성인 콘텐츠 업체가 주최하는 행사고요. 이달 21일, 21일 이 양일간 수원 메세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성인 인증을 한 입장객이 입장료를 내고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성인용품 업체 체험부스가 마련돼 있고요. 일본 이 성인 배우들 팬사인회, 란제리 패션쇼 등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광명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인데 논란이 된 게 이 수원메세 행사장으로 알려졌던 수원메세 직선거리에서 50m 거리 안에 초등학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착취라고 주장하는 여성단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민단체가 페스티벌 개최 취소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위치가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하고 50m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 이래서 더 논란이 됐었고, 이제 청원도 이제 행사를 반대하는 청원이 또 진행이 됐었고, 시민단체에서는 기자회견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원시도 요청을 했죠. 이제 이 페스티벌 주최 측에 이제 대관 취소를 좀 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네. 해당 공문을 보면 해당 전시장에서 학교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행사 장소에서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 행사는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 이런 발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수원메세 전시장 운영 규정, 이 해당 행사의 사용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시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 사용과 관련해 사회 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목적물 내에서 비도덕적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참가자 및 지정협력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원메세는 1차 또는 2차에 걸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전시 지원 업무 중지 및 전시장 폐쇄 조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원메세 측은 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뒤에 성인 페스티벌 주최사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네, 근데 주최 측에서는
행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지자체와 여성단체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기존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장소만 변경을 하겠답니다. 대체 장소 물색하고 있고요. 확정되는 대로 공지를 하겠다는 게 주최 측의 입장인 겁니다. 뭐 성매매 문화를 조장한다, 뭐 성착취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고 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행사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무리 자의성, 그러니까 내돈내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게 입장권 자체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거의 9만 원에 가깝고 이들 배우들과 사진을 찍으면 7만 원에 따로 비용을 또 내야 돼요. 네. 그리고 VIP 티켓이라고 해서 입장권이 있는데 이게 350만 원입니다. 350만 네, 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행사 뒤에 VIP 이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함께 배우들이 뭐 이브닝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크고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와 관련해서 규제책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행사 뭐 개최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